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발달장애인 직업 유형 및 가족의 진로지도 방안인데요.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유지하는데 어떤 것들이 가족들의 좀 지원이 되면 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현장에서의 좀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요, 제가 간단하게 강의에서 강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직업 유형과 배치, 그 다음에 그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한 가족 지원 방안, 그리고 매점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학부에서 장애인 직업자율과 이제 그 대학원을 마쳤고요. 한 20년 넘게 그 장애인 관련된 직업자율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장애인 취업 관련된 업무도 한 10년 정도 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릴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사례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슬로건은 뭐 직업재활 1도 없음 3도 없다는 슬로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업재활에서 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현재로서 노동 생산성의 중심이냐,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그 연장선이냐, 아직 뭐 규정된 건 없지만 현재로서는 좀 다소 아쉽게 노동 생산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한 과정은 PPT와 같이 상담 및 평가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알선 및 취업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상담을 통해서 취업 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지 않고 바로 취업 알선이나 취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발달장애인 취업에 대한 그 큰 실시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뭐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이런 보호고용 이런 형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취업 이후에 취업 후 적응 지도인데요. 사실은 이제 취업이 되고 나더라도 실질적인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그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재취업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분들이 취업 현장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그 비장애인분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표에는 발달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마침 제가 2001년부터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첫 기억에는 그때 맥도날드에서 그 제가 훈련생을 데리고 딜리버리 업무를 했는데요. 목요일 그 M이라는 회사에 목요일이면 딜리버리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건이 오면 그 상하차를 했는데 저희 친구가 조금 이렇게 근력이 약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 물건을 창고에 갖다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서비스라고 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어떤 거였냐면 청소하고 뭐 이렇게 그 식탁 닦고 주방에 보조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식 서비스라고 실제적으로 보냈지만 하는 일은 약간의 이제 좀 보조 일이었습니다. 그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발달장애인들 가장 많이 하는 카페에 많이 보내는데 실제 장애인분들이 카페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샷을 내리고 뭐 그 바리스타처럼 실제 일을 하기보다 약간 거기서 서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저기 보시면 다양하게 현재까지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유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들이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고용 사례인데요. 여전히 이제 2000년대부터 뭐 아시겠지만 보호고용은 아시겠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된 환경 내에서 그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급여를 받는 곳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도 직업재활시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용과 보호 고용에 약간 차이를 드리면, 뭐 일반 고용은 비장애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하는 곳이고요. 보호 고용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보호된 환경에서 고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 통합적 관점을 봤을 때는 보호 고용보다는 경쟁 고용,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곳을 선호해야 되는데, 아직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이 통합된 환경보다는 다소 또 보호된 환경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고용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호 고용도 사실은 뭐 나쁘다기보다 그래도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근로를 본인들이 근로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뭐라 그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이 조금 발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폐쇄적이고 좀 이렇게 그 비장애인과 접촉이 줄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뭐 외부에서 하는 일들, 세첩, 그 다음에 뭐 청소, 그 다음에 제과제빵 쪽이 좀 이제 한창 이렇게 유행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2000년대 사업이 조금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이 직업은 현재 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0년대 이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카페, 그다음 간병인, 마지막 사진에 이제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요즘에 뭐 학교에서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 많이 하고 가시고 또 발달장애인 간병인, 노인분들, 치매분들 이렇게 옆에서 말벗 대어드리고 도와주시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페,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카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하는 일은 약간 보조 업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좀 차이 나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분들이 저렇게 약간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 통해서 사람과 접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이게 이제 주 업무보다는 약간 보조 업무 쪽에 좀 치중되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들 아시겠지만 이제 캠프 일이라는 주거 공동체 이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들 하려고 하세요. 보호자분들하고 최근에도 어디 그 나사렛 때 어떤 교수님과 또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어느 지역을 빌려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렇게 그 직접 자급자족을 하면서 공동체 말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이 좀 잘 돼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 복지부에서 어쨌든 시설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제도적인 방침이 좀 먼저 되지 않으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예로 이제 여주에 뭐 팜이라는 어디 피업 재단에서 하는 지금 그런 것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1차 산업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것들도 지금 현재 고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건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 쪽에서 일할 때 지금 그 우편 분류 작업, 이런 것들이 그 자폐 친구들이 우편 분류 작업들이 그 단순하게 번호를 보고 분류하는 게 2008년인가 9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일할 때 이게 이제 그 강동 쪽에 우체국이랑 연계해서 아마 처음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도 이런 분류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서 그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 조금 시사점인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지금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 장애인의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처음에 배제였습니다. 배제. 아예 이제 색깔을 보시면 검정색이 이제 장애를 보시면 되는데 아예 분리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이제 분리로 넘어왔는데요. 분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이제 분리된 공간.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보호작업장,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된 환경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 지금은 좀 넘어왔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통합시대라고 보거든요. 아직 뭐 포용까지는 현재 되질 못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통합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 있지만 뭔가 또 비장애인 공간 안에서도 약간 좀 약간 이게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얹혀져 있는 말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공간에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아마 이제 사회성 이런 것도 좀 이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함께 살아가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냐? 제 생각에 이제 포용적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 결국은 발달 장애인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통합된 환경에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을 갔을 때 결국은 이들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은 왔는데 뭔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유지가 조금 이제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이게 결국 노동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도 노동 생산성이 없으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포용의 사회로 간다면 제가 마지막 맺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이거를 이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이 됐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장애인분들이 취업이 됐는데, 가족 지원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많이 던지는데, 보호자분들이 흔히들 그러세요. 취업이 됐으니까 된 거 아닌가? 취업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담당자들이 해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희도 알겠지만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가족분들과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생활을 하지만 회사에 갔다가 집에 가면 가족과 시간을 오랜 시간 지내게 되고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오늘 어땠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오늘 일은 어땠다 하면서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우리 보호자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직업 배치와 그리고 취업 어떤 곳에 취업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본론적인 주제인 취업이 되었지만 우리 그럼 발달 장애인들이 계속적인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되었지만 고용 유지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고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고 계속적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장기적으로 빠른 나이에 20 정도?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24살 정도에 취업을 했는데 한 몇 달 다니고 들어오고 또 몇 개월 다니고 들어오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취업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훈련만 하고 계속 일을 하지 않는 건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회사를 종료하고 돌아오는 것도 취업이 아니겠죠. 그래서 취업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지원도 있겠지만 가족들의 지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물론 보호자분들 이외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장애인 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이 취업 유지와 관련된 지도도 하지만 귀가 이후에 집에 가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후에 대부분 집에서 가정에서 사실은 조금 방치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물론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집에서 어떻게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취업 유지를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왜 여기 표에 보시면 왜 취업 유지를 위해서 가족들이 도와야 됩니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루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계속 장애인분들이 집에 있으면 좋을까요? 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뭐냐면 사회성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통해서 동료 관계와 사회성을 좀 익혀가기 때문에 가정에 혼자 있으면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분리된 환경,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는 뭐죠? 새로운 걸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배웠던 게 어떻게 될까요? 유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집에 왔을 때는 어제 봤던 것들이 또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도와줘야 될까? 그 취업 유지에서 가족 지원이 왜 필요할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이렇게. 장애인 고용 유지 기간이 사실 길진 않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4년,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짧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제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를 하는 이제 직업재활 시설에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분들은 사실은 조금 길어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장애인분들을 옆에서 케어하고 훈련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당자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장애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바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에서 사회성과 그 비장애인 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좀 부딪히고 그 다음에 노동 근로를 통해서 일을 못함에 있어서 일을 못해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부족해서 고용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집에서 우리 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어떻게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회사 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일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좀 더 그 고용 유지 기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가 근로자로서 인정해 주기인데요. 그 첫 번째의 네 가지가 첫 번째, 직장인답게 어른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분들이 근로자임을 명심하고 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급에 대한 관리, 그 용돈도 지급을 해줄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취미가 특기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직장인답게 어른으로 대해 주세요. 우리 자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회사를 가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우리 자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보내면 어떻게 뭐 가서 힘들었어, 우리 아이가 잘할까, 어땠니, 뭐 어려운 건 없었니, 회사 가서 뭐 어떻게 일을 잘했니, 이렇게 항상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지금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직장인이고 만 20살,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신체 나이는 어린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약간 뭐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대하기가 어머니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고 회사, 직장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으로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셔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막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내가 안 하면 누가 도와주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습관을 가지고 회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뭐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안 도와줍니다. 그게 뭐야? 집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뭐 안 되면 막 도와줍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는 내가 안 하면 누가 도와줬는데, 회사 갔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고 되려 뭐예요? 혼납니다. 왜 못했어? 왜 꾸질함했어?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우리 자녀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안 되면 안 되는 거를 기다려줬다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줘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언어적 지시와 물리적 지시로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금방 달려가서 아이처럼, 유치원생들, 어린아이처럼 가서 바로 도와주면, 우리 친구는 울면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왔고 회사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진심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로서 인식하기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소정의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네,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장애인분들에게 월급을 주질 않습니다. 가서 일하고 일한 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는 우리 훈련 장애인분들이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데 앞서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집에 왔는데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가 가서, 자녀분들이 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왔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격려하고, 회사의 관계에서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뭐 내가 아파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전화해야 됩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해라. 스스로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아파서 못 갑니다. 아니면 대부분 회사에서 저기 부모님도 회사 휴가 연차 어떻게 쓰세요? 상사한테 그 직장 휴가 결제 시스템이 며칠 전에 휴가를 쓰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지금 근로기준법이 좋아져서 처음에 입사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1일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월차의 개념으로. 한 달 일하면 하루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고 한 달 일하고 우리 자녀분이 뭐 힘들거나 할 때 하루 쉴 수 있는 휴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뭐죠? 15일 휴가가 생깁니다. 총 2년 동안 26일이라는 휴가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근로기준법 바뀌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면 한 달 일하면 휴가가 생기니까 힘들더라도 뭐죠? 한 달 일해라. 하루 휴가가 생기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게 뭐야? 근로자로서 너는 일한 만큼 뭐죠? 급여도 받고 휴가도 있음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보호자분들. 물론 뭐 그 가정에서 아니라 집에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들 설명해 주겠지만 보호자분들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지도하고 격려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갔는데 뭐 좀 불쾌하거나 뭐 동료분들이 좀 힘들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많이 가지시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생활 할 때 예를 들어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정도 맞추고 적응해가는 것이 현재 일하는 곳의 환경이니까 너무 우리 장애 자녀만을 위해서 일정 정도 다 배려를 맞춰달라는 것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그 환경에서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라는 공간이 이직도 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조금 맞춰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 지도해주고 그 환경,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다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 세 번째, 좀 전에 월급 말씀드렸죠. 휴가가 있으면 뭐죠? 달콤한 보상, 급여, 월급이 나옵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통장으로는 뭐죠? 급여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고, 장애인분 자녀 명의로 된 통장으로 한 달에 급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소한 소정의 근로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최소한 근로자로 일하면 요즘에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는 공약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최소 8,900 얼마 정도 와 있는데 3시간 정도 일하면 월 평균 한 70 얼마, 세금 떼고 한 70 얼마 정도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모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데 자기는 돈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뺏어서 동생이 폰을 샀대요. 자기는 폰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최신 폰 너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최신 폰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저가를 쓰지만 아무튼 최신 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없고 그다음에 그 최신 유행하는 예를 들면 전자기기라든지 이렇게 액세서리, 시계 이런 것들 전혀 갖추지 않고 다른 분들이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자녀분들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생각과 판단하고 하나의 그 권리를 가지고 성인인데 제가 어른을 데려다 줬잖아요. 어른은 뭐예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관리를 하지 않고 전혀 그냥 뭐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어쨌든 그 돈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보호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 친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분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최소 급여에 뭐, 예, 얼마라도 넣어서 이건 네 돈이니까, 예, 매일매일 그걸 뭘 하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뭐라 그러지? 아이템 같은 것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예, 그 카드 결제 금액 내에서 넘지 않도록 제약을 해주시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받은 급여를 예,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분 뭐죠? 저축. 제가 예전에 그 일했을 때 한 10년 정도 일했던 그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통장에 뒤에 숫자에 뒤에가 공이 8개가 있었습니다. 8개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본인에게 통장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계속 모여 있는 거를 자녀분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보호자분. 이거는 네 것이고 네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뭐 전세 자금이든 쓸 수 있도록. 요즘은 그 청년 그 자립주택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발달장애인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해서 국가에서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를 월급 관리할 때 도움을 해주시면 너무나 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특기나 취미는 이제 취미일 뿐이라는 건데 여기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장애가 보이지 않고 예, 말투도 예쁘고 뭐 수능력도 좋고 그리고 장애인 기능 경쟁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꽃과 식물을 좋아해서 화훼농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직무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1개월 정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본인과 보호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일 4시간 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일 3시간, 네, 주 15시간은 일을 해야지 근로자로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요즘에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일보다는 조금 요즘에 트렌드가 네, 이렇게 3시간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오후에 여가를나 평생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그래도 최소한 뭐죠? 네, 3시간, 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취미이기 때문에 그냥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했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적으로 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용 장애인분이 네, 힘들어하고 지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로서는 괜찮았는데 회사 갔더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게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자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미와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러지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거를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은 평균값이 아니다. 뭐 이제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 친구는 뭐 다른 거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그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네,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지각을 조금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 외식업에 주방 보조로 이제 현장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 훈련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분들이 회사에 가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이제 훈련을 받는 곳인데 한 3주 현장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2주도 안 돼가지고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잦은 지각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가장 1번이 뭐죠? 네, 첫 번째가 지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무 시간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근무 시간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출퇴근할 때 기본 계획이 뭐죠?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럼 9시 전에 항상 출근해서 예,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네,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습관이 자꾸 저렇게 들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른답게 대해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분들이 가정에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뭐요? 지각하지 않도록 예,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각한다고 뭐 데려다 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가면 또 데려다 주는구나. 이게 자꾸 이제 인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들 어떻게 해요? 강하게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졌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누군가 그런 도움을 주면 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발달장애 활동 보조인 제도가 좀 잘 돼 있어서 뭐 지각을 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이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뭐요? 예, 지각하지 않도록 옆에 시간만 맞춰주면 이렇게 충분히 그 자녀분들을 직장까지 데려갈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활용하시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깨워서 출근할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주시는 것들이 가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점수로 따지면 수학 100점, 국어 30점, 뭐 영어 30점. 네,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못했는데요. 딱 제 수준 같은데, 네, 그래서 평균 합이 60점인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지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게 60점이 될까요? 네, 아니에요. 30점이 되어가지고 예,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특정적인 게 못하면 네,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잘합니다. 글쓰기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가 봐도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취업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시장에서 어떤 것들은 본인들이 뭐 특기나 취미가 아무리 잘해도 뭐죠? 네, 장시간 근로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지각,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평균 점수가 안 돼가지고, 네,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고용으로 일하기에는 네, 점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기본적으로 근태 관리, 그 다음에 작업 시간도, 이렇게, 근로 시간, 이런 것들도 체력도 돼야 되죠, 뭐죠? 네, 개인 위생. 하지만 이제 회사 생활 할 때는,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위생복을 입고 있는데도, 네, 이렇게 면도 안 하고, 가장 특히나 남자 친구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코털이 되게 많이 사실 삐져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모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 자르고, 이렇게 위생 관리들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주변 분들과 관계에서 아무리 뭐 일을 잘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네, 이렇게 비장애인에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조건 이해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통합된 환경이긴 하지만 아직 포용의 사회로 나가지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관계에서 비장애인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뭐죠? 네. 우리가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네, 지각하지 않고 개인 위생 관리며 체력적인 부분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호자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지 그래도 네, 고용할 때 일을 할 때 좀 더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쉽게 회사에서 좀 잘 적응하고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명적인 단지 뭐예요? 게으르고 비위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냄새나고 손톱이 팔꿈치 등에서 끼어있고 부모가 지도 관리를 부탁했는데도 저희가 항상 그래요.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또 그대로 오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집에 왔을 때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위생 관리의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노동 생산성 중심으로 결국은 급여를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업장의 영업 행위를 통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기본적인 노동성하고 개인적인 용모 관리라든지 기본 태도적인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지 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네, 현재의 장애인 고용 환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네네. 근데 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도 네 이게 제가 좀 뭐라 그러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발달장애 일자리 선택권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통계학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조금 선택이 좀 제한적이에요. 어디로 갈지 가면 예, 한 곳으로밖에 못 가요. 네, 어디 가면 어디 가라 딱인데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노동 가능 연령대에서 발달장애인 등록 비율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40세 미만이 전체 등록 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높다는 건 뭘까요? 장애인 고용 시장에서 희소가치성이 높은 거예요. 이건 표로 보여드릴게요. 보호자분들. 자, 저렇게 붉은색 부분에 10대, 15세, 18세부터 40세 사이의 그 곡선을 보세요. 가장 많이 발달장애인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이제는 신체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용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장애인을 뽑고 싶지만 신체장애인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우선 위에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발달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희소가치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때문에 보호자분들 상당히 이렇게 기분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고용 수는 늘어나잖아요. 지금 정부도 일자리 중심으로 계속 고용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기업의 의무 고용률이 있어요.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내는데 그 의무 고용 채워주려고 그래도 좀 전에 제가 그 표로 보여드렸던 대부분 그 신체장애인도 고령이고 결국 젊은 노동성이 좀 있는 장애인분들은 발달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많이 더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졸업한 학생들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로서 대우해줄 준비, 위생 관리, 그 다음 취미는 취미일 뿐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배제, 분리, 통합, 포용, 지금 사회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그 주황색 박스에 있는 부분들을 잘 봐주세요. 중증 발달 장애인의 일할 권리. 기업이 받아줘야 일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경제적 이익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포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장애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포용의 시대로 가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어떻게든 지금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포용의 시대로 갈 건데 그 포용의 시대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그런 준비들을 앞서 그 근로자로서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해주시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 충분히 취업도 하고 또 길게 장애인 고용 유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금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